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온 천메이린입니다. 연세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음식문화 연구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방문 연구원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첫 한국식 식사를 위해 학교 근처 한 식당에 들어갔죠. 학교 근처 식당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잠시만. 이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느꼈던 그 독특한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시끌벅적한 식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겨운 분위기였죠. 그런데 그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밥그릇을 상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기본 예의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젓가락과 숟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본 교환학생 다나카 겐지 씨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도 똑같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예의라고 들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식사를 마친 후 다나카와 함께 학교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나카는 일본 와세다다 대학에서 온 문화 연구자였는데 한국 문화에 대해 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이 그릇을 상에 놓고 먹는 것을 보고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죠. 특히 금속 젓가락 사용에 대해서는 더욱 의문을 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데 금속 젓가락은 차갑고 음식 맛을 해친다고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때는 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중국 문화권에서 자란 제게는 그런 식사 방식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더구나 녹그릇이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중국에서는 도자기나 나무 그릇을 주로 사용하는데 금속으로 만든 그릇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다나카와 저는 한국의 식사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르다는 점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나카와 함께 나눈 대화처럼 저도 한국인들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더 많은 한국 학생들과 어울리게 되었는데 그들의 식사 모습을 관찰하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녹그릇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학생은 녹그릇이 몸에 좋다고 말했고 어떤 학생은 맛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어요. 그저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거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막연한 대답뿐이었죠. 첫 한국 생활 한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지냈습니다. 특히 전통 식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지, 왜 녹그릇을 사용하는지, 그릇을 들지 않고 상에 놓고 먹는지 궁금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런 의문들이 저를 놀라운 발견으로 이끌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의 지도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동아시아 음식 문화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인사동에 있는 전통 녹그릇 장인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만남 정도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중국 사람인 제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녹그릇이라는 것이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전통 한옥들 사이로 이어진 좁은 인사동 거리에는 각종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많은 공예품들 중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녹그릇들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여전히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알려주신 주소를 찾아 들어간 곳은 작은 한옥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녹그릇을 정성스럽게 닦고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정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정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와 얼굴이 닮아 있었거든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정할머니가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정할머니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사를 들려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4대에 걸쳐 녹그릇을 만드는 가문이라고 하셨어요.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기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통 녹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정할머니는 저에게 녹그릇의 제작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리와 주석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합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다듬고 광을 내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하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그 정성과 노력을 생각하면 녹그릇이 비싼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할머니가 직접 만든 녹그릇에 전통차를 우려서 저에게 대접해 주셨어요. 그 순간 느꼈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녹그릇에 담아 마신 차의 맛이 정말 특별했어요. 그릇 자체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도 있었고 차가 식지 않고 오래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도 신기했어요. 정할머니는 제가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면서 녹그릇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녹그릇은 열전도율이 좋아서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고 살균 효과가 있어서 음식이 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한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할머니는 저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녹그릇에 차린 한 상을 받았는데 그 순간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 모두 녹그릇이었는데 음식의 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밥맛이 정말 좋았어요. 같은 쌀로 지은 밥인데도 녹그릇에 담긴 밥은 더 고소하고 윤기가 났습니다. 정할머니는 저에게 녹그릇으로 식사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녹그릇은 열전도율이 좋아서 뜨거워지기 쉽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먹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녹그릇의 표면을 보호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한 지혜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의 식사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그릇을 상에 놓고 먹는 것도 금속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한 달 후 최민석이라는 젊은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20대 크리에이터였는데 특히 한국 전통식기 문화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가 녹그릇 관련 자료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중국에서 온 연구자라는 말을 듣고 매우 흥미로워했어요. 외국인이 한국 전통식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신기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촬영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2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어요. 녹그릇이 단순한 전통 공예품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우수한 식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며칠 후 최민석의 유튜브 촬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장소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실이었어요. 최민석은 재료공학과 교수님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녹그릇의 과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실험을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드디어 녹그릇의 진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첫 번째 실험은 열전도 측정이었습니다. 녹그릇, 도자기 그릇, 플라스틱 그릇, 스테인리스 그릇에 같은 온도의 뜨거운 물을 담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녹그릇이 가장 빠르게 열을 전달했고 동시에 가장 오래 온도를 유지했어요. 이것은 녹그릇이 음식을 고르게 데우면서도 오래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살균 효과 테스트였습니다. 각각의 그릇에 같은 양의 세균을 넣고 24시간 후 세균수를 측정하는 실험이었어요. 녹그릇에서는 세균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놋에서 나오는 금속 이온이 살균 작용을 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죠. 정할머니의 말씀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미네랄 용출 테스트였습니다. 녹그릇에 물을 담고 일정 시간 후 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실험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녹그릇에서는 인체에 유익한 구리와 주석 성분이 미량 용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녹그릇으로 식사할 때 자연스럽게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시험 결과를 보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녹그릇은 단순한 전통 공예품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우수한 식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민석의 유튜브 촬영 현장에 참여했던 이나연이라는 여성을 소개받게 된 것이죠. 나연은 28살의 젊은 전통문화 보존 활동가였는데 NPO에서 일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의 열정과 지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연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더욱 실감했어요. 노그릇뿐만 아니라 한복, 한옥, 한식 등 모든 전통 문화에는 과학적 근거와 실용적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의 곡선미는 단순히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한옥의 구조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머스 리드라는 영국인이 언론을 통해 한국 전통식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전통식기가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녹그릇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을 과장해서 언급했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정할머니는 매우 속상해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에서는 녹그릇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학적 실험을 통해 녹그릇의 우수성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전파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어요. 더구나 그것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토머스는 자신의 회사 제품을 팔기 위해 한국 전통문화를 폄하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녹그릇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의 연구 주제도 한국 전통식기의 과학적 우수성으로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준비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녹그릇의 과학적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더욱 정밀한 실험들을 실시해야 했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했어요. 최민석과 함께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연구진들과도 협력했습니다. 화학, 재료공학, 식품공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실험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마침 몇 달 후에 서울에서 국제음식문화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녹그릇의 과학적 우수성을 발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어요. 국제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고 토머스 리드도 기조 연설자로 초청되어 있었거든요.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펼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와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대학원 과정은 물론이고 제 미래 전체가 걸린 문제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진실을 밝히고 한국 전통문화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국제음식문화 심포지엄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심포지엄 장소인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음식문화 연구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면서도 동시에 각오를 다졌습니다. 토머스 리드는 오전 기조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정말 능숙한 화술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어요. 현대 식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식기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금속 식기들을 언급하면서 중금속 오염의 가능성을 과장되게 표현했어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과학적 근거라고 제시한 데이터들이 명백히 조작된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청중들은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 같았어요. 오후 세션에서 드디어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서자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그 순간 어린 시절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처음엔 한국 문화에 편견이 있었고 한국 전통식기 문화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를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은 열전도율 실험 결과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식기들을 비교한 정밀한 실험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녹그릇이 가장 우수한 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음식을 고르게 데우면서도 오래 따뜻하게 유지하는 녹그릇의 특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죠. 두 번째는 살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였습니다. 국제 표준에 따른 엄격한 테스트를 실시했고 녹그릇에서 뛰어난 살균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세균들에 대해서도 현저한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네랄 보충 효과를 다뤘습니다. 녹그릇에서 용출되는 구리와 주석이 인체에 필요한 미량 원소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구리 성분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토머스가 제시했던 중금속 오염 데이터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저는 그의 실험 조건을 자세히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지적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실험 방법이 국제 표준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의도적으로 조건을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했는데 모두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토머스가 갑자기 일어서서 제 연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제가 사용한 녹그릇 샘플이 특별히 제작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바로 그때 정할머니가 일어서셨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만든 녹그릇들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정할머니는 자신의 가문이 4대에 걸쳐 전통 방식으로 녹그릇을 만들어 왔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실험해봐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국제학술대회까지 나서신 것이죠. 청중들도 정할머니의 진정성에 감동받는 것 같았어요. 토머스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일어서서 자신을 영국의 한 연구소의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최근 구리 합금의 살균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제 발표 내용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연구 결과가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또 다른 연구자는 독일에서 온 분이었는데 유럽에서도 전통 금속 식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전통의 지혜가 재조명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발표가 모두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분들,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분들, 그리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기뻤던 것은 정할머니의 미소였어요. 심포지엄이 끝나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먼저 놀라운 것은 토머스 리드의 회사에서 생산한 플라스틱 식기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였어요. 유럽 식품의약청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토록 안전성을 강조하던 그의 제품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견된 것이니까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제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편집위원들이 제 연구의 독창성과 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히 전통문화와 현대과학을 접목한 연구 방법론이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대학원생으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정할머니의 가게에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포지엄 이후 녹그릇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문이 급증했어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시더군요. 정할머니는 정말 바쁘지만 행복해 하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전통이 다시 인정받게 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을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신 것이죠. 제 연구 소식을 들으시고 직접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서울에 도착하신 날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3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었거든요. 부모님을 정할머니께 소개해 드렸을 때의 상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할머니는 중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정성껏 맞아주셨고 직접 녹그릇으로 차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전통에 대해 무관심하셨던 아버지가 제 연구 결과를 보시고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신 것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연구 논문 녹그릇의 비밀 조선의 과학이 만든 신문화는 국제학술지에 게재되었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중국에서도 출간되어 고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전통 식기 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정할머니의 공방은 이제 작은 박물관이자 교육센터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공방을 확장했고 전통 녹그릇 제작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정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5명의 제자들이 할머니를 도와 전통 기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정할머니의 첫 번째 외국인 제자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연과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아시아 전통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중국을 잇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연장되어 계속 한국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전통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죠. 양국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오늘도 저는 정할머니의 공방에서 녹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망치질을 할 때마다 조상들의 지혜가 전해져 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사랑을 현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묵묵히 전통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감동한 테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곧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